제7권 6권에 이어 인식의 단계가 동굴의 비유로 설명되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현실 참여를 주장한다. 수호자를 광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 논의된다. 나이에 따른 단계적 교육도 논의된다. 동굴의 비유 인식의 단계를 나타낸다. 사슬에 묶여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는 단계, 사슬에서 풀려 동굴 속 실물을 보는 단계, 가파른 언덕을 올라 태양빛 아래 실물을 보는 단계, 태양 자체를 보는 단계이다. 사슬에서 풀려나거나 언덕을 오르는 것은 배움을, 태양은 조음의 이데아를 비유한 것이다. 조음의 이데아는 모든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을 제공하며 또 그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태양, 즉 조음의 이데아를 본 사람은 동굴로 되돌아가 현실의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글라우콘이 묻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엉뚱한 자보다 이들이 수호자로서 적임자라고 답한다. 이들 수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육을 통해서이다. 어릴 적의 예비 교육인 음악, 체육교육 외에 수학, 기하학, 천문학, 변증술 따위가 그 내용이다. 수학은 무엇보다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기하학과 천문학은 실체하는 것과 참된 도용을 통해 조음의 이데아를 바라보도록 해준다. 변증술은 합리적 설명을 주고받는 이성적 논의로서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들 수호자에 대한 교육은 예비 교육이 끝나는 20대 때 시행하되 변증술만은 30을 넘어선 뒤에 5년 정도 시행한다. 교육이 끝난 사람은 수호자로서 동굴로 되돌아가 15년 정도 전쟁과 관직에 봉사해야 한다. 7권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나는 말을 계속 이어갔네. 그것은 우리의 교육과 교육 부족과 관련된 우리의 성향을 동굴에 비유한 것이네. 교육과 관련해서 다음 같은 비유를 들면 어떨까? 이를테면 지하동굴 모양의 거처에서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당한 사람들이 산다고 상상하는 거지. 이들은 앞만 보도록 되어 있고 포박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 없네. 그런데 이들 뒤 약간 위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불과 죄수들 사이에 길 하나가 가로질러 나 있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야트막한 담이 세워져 있고 말이야. 그렇게 상상해 보기로 하지요. 이제 사람들이 갖가지 물품들을 들고 그 담을 따라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나. 이들 가운데는 침묵하는 사람도 있겠고 소리를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비유도 이상하고 그 죄수들도 이상하네요. 아니네.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자기들 앞에 비친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운반하는 물품들의 그림자는 볼 수 있지만 자신들의 모습은 볼 수 없네. 머리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됐다면 그렇겠지요. 이들은 동굴벽에 비친 것들을 실물이라 부르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를 낼 경우에 이들은 그 소리를 벽에 비친 그림자가 아닌 다른 것이 낸다고 생각할까? 결코 그리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림자들 이외의 다른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럴 것이 뻔합니다. 이제 이들이 결박에서 풀려나고 어리석음에서 치유되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 이를테면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풀려나서 불빛을 바라보도록 강요당한다면 어찌 될까?
그는 고통스럽고 또 눈이 부셔서 실물을 볼 수도 없을 것이네. 또 누군가가 그에게 그동안 그가 본 것은 엉터리이며 이제는 진짜 실제를 옳게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어찌 될까? 그는 그동안 보았던 것들을 방금 지적받은 것들보다 더 진실한 것으로 믿지 않을까? 그렇게 믿을 것이 확실합니다. 나아가 그에게 불빛 자체를 보도록 강요한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오히려 예전의 것들로 달아나서는 그것이 더 명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럴 것입니다. 더욱이 누군가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통해 그를 햇빛 속으로 끌어낸다면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짜증을 낼 뿐 아니라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당장에는 볼 수 없겠지요. 그렇겠지. 그래서 익숙해질 시간도 필요할 테고 그는 처음에는 그림자를 제일 쉽게 볼 것이고 다음에는 물속에 비친 상들을 볼 것이며 그런 뒤에야 실물을 보게 되겠지. 또 하늘을 관찰하는 데는 밤의 별빛과 달빛을 보는 것이 낮보다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야 낮에 해와 햇빛을 봄으로써 그것들을 관찰하게 되지 않겠나. 물속이나 다른 곳에 투영된 태양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태양 그 자체를 말이야.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어쩌면 태양을 보고는 그것이 계절과 세월을 가져다 주고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지. 그런 결론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지혜를 얻어 행복한 반면 동굴에 남은 동료 죄수들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면 그가 다시 예전 자리로 되돌아가면 어찌 될까? 그는 갑자기 햇빛에서 벗어난 까닭에 눈이 침침해질 것이고 이때 만일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예전의 그 그림자에 대해 논의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눈을 버려서 왔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을 햇빛으로 인도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 하지 않을까. 물론 그리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라우콘, 이 전체 비유를 앞서 언급했던 것에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나. 앞에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했던 것을 동굴의 거처로 비유하고 동굴 속의 불빛을 태양으로 비유하는 식으로 말이야. 가파른 오르막은 인간의 영혼이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등정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 아무튼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조음의 이데아이네. 그것은 모든 올바름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지. 또한 그것은 가시적인 영역에 필요했던 빛과 그 빛의 주인인 태양을 낳을 뿐 아니라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진리와 지성을 제공한다네. 또한 앞으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음의 이데아를 보아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인간의 일에 영혼을 쓰기보다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지내기를 열망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물론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주위 어둠에 충분히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올바른 것의 그림자들을 놓고 말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는가. 올바름 자체를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논쟁을 벌여온다면 또 어떻겠는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이면 빛에서 어둠으로 옮겼을 때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을 때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영혼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는 영혼이 혼란에 빠지면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먼저 살펴보려 하지 않겠나. 선생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은 부정해야 하지 않겠나. 즉, 마치 보지 못하는 눈에 시각을 넣어주듯이 교육이란 것도 영혼에 지식이 없을 경우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라는 주장 말이야. 정말 사람들은 그리 주장하기도 하더군요. 그동안 논의했듯이 사람들 영혼에는 이 배움의 힘이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네. 어둠 속에 있던 눈이 밝음을 향하려면 온몸을 같이 돌려야 하듯이 영혼 안에 있는 이 힘과 기관도 영혼 전체와 함께 그 방향을 생성, 소멸하는 실물의 영역에서 실제의 영역으로 바꾸어야 하네. 그런데 실제 가운데서도 가장 밝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지 않겠어. 그 가장 밝은 것을 우리는 조음의 이데아라 하는 것이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 힘과 기관이 그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은 있을 것이네. 그렇겠습니다. 물론 영혼의 다른 여러 훌륭함은 몸의 훌륭함과 비슷하게 습관이나 단련을 통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지. 그러나 똑똑함의 훌륭함은 무엇보다도 신성함에 가깝고 그 힘을 잃는 법이 없네. 다만 이 힘은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지. 똑똑하지만 사악한 사람을 종종 보듯이 말이야. 물론입니다. 그 힘이 어릴 적부터 잘못 키워진다면 그것은 마치 어망의 납덩이처럼 영혼의 눈길을 아래로 향하게 만든다네. 하지만 거꾸로 그것이 참된 것들로 방향을 바꾼다면 날카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든 끝까지 교육받느라 소일한 자들이든 이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앞의 경우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될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며 뒤의 경우는 자신들이 축복받은 자들이라 믿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훌륭한 성향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배움에 이르고 좋음을 볼 수 있도록 오르막길을 오르게 하는 일이네. 하지만 그들이 오르막길을 올라 충분히 그것을 본 뒤라면 이들에게 그런 일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네. 그곳에 머물기만 할 뿐 다시는 죄수들 곁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나누어 갖지 않으려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 아닐까요? 이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닌지요. 자네 이적군, 법이란 나라의 어느 한 계급만 잘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 안 모두가 그리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야. 법이 설득과 강제라는 수단을 쓰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시민들이 화합하고 이익을 서로 나누도록 만드는 데 있다네. 정말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군요. 그뿐이겠나 글라우콘. 철학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일까?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네. 그대들은 여느 시민들을 위해 그 시민들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양쪽의 삶 모두에 더 잘 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시민과 동거하면서 어두운 것을 보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 되면 그들은 오히려 시민들보다 더 잘 보게 되며 보이는 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대들이 아름다운 것들, 올바른 것들, 좋은 것들의 참된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면 이 나라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영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네. 정말 그러합니다. 통치자들이 나라를 위해 함께 노고하려 하지 않고 대부분 시간을 순수함 속에서만 살려고 할 것 같은가? 아닙니다. 그렇겠지. 통치자에게 통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주면 나라가 훌륭하게 경영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좋은 것들에 허기진 자들이 공적인 일에 관여하면 훌륭한 나라는 실현되기 쉽지 않네. 통치하는 일이 싸움의 대상이 되고 그 싸움은 동족 간에 내란을 일으키며 시민들도 파멸시키기 때문이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철학자들 말고 정치적 관직을 가볍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도 통치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통치를 맡겨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겠는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라의 수호자들로서 이들 말고 누가 또 적임자일까? 나라의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슬기롭고 정치생활 외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 말고 말이야. 달리 누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본 자가 다시 동굴로 돌아가듯 수호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데 글라우콘도 동의했네. 그래서 나는 그 다음으로 이들 수호자를 어떤 교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이들을 어떻게 광명으로 인도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지. 광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짜 낮으로 향하는 영혼의 전환이며 진정한 철학이자 실제를 향한 등정이라 할 수 있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학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지. 당연합니다. 영혼의 눈길을 생성, 소멸하는 실물의 영역에서 실제 영역으로 돌려 세우게 하는 교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전사여야 한다고 우리가 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교과들은 전사들에게 쓸모없는 것이면 안 되겠군.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우리는 앞서 이 사람들에게 체육과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었네. 그런데 체육은 생성, 소멸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신체의 성장과 쇠퇴를 관장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체육은 우리가 찾는 교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교과가 음악일까?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음악은 체육과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습관을 통해 수호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화음을 통해 조화로움을 가르치고 리듬을 통해 단정함을 키워주며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습관들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교과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잘 상기시켜 주었네. 음악에는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면 글라우콘, 무엇이 그런 것일까? 기술도 아니고, 정말 체육, 음악, 기술 말고 또 무슨 교과가 남아있을까요? 이것들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들에 공통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하나, 둘, 셋을 구분하는 것, 즉 수와 계산 말이야. 이런 것들은 모든 기술과 지식에 공통되는 것 아니겠나? 물론입니다. 전술을 펼치는 데에도 수와 계산 같은 것들은 필요하겠지. 그렇다면 전사에게도 그런 교과가 더 필요할 테고 꼭 필요할 것입니다. 군대의 편제와 조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과에 관해 자네가 주목하는 점은 나와 같은 것 같군.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교과가 지성을 통한 암이나 존재의 본질로 이끈다고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감각의 대상 가운데는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될 수 있어서 지성을 통한 알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감각만으로는 충분히 분별할 수 없어서 지성을 통한 알을 요구한다는 것이지. 선생님께서는 멀리 보이는 사물이나 그림자로서 입체감을 살리는 음영화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 보았네. 지성을 통한 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대립되는 감각을 낳지 않는 것을 말하지. 반면 대립되는 감각을 낳는 경우, 다시 말해 이것인지 그 반대되는 것인지 감각으로 뚜렷이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네. 예를 들어보자고. 여기 세 개의 손가락, 즉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있네. 이것들은 모두 똑같은 손가락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아무 차이도 없지. 그것들이 가운데 있든 끝에 있든 또 희든 검든 도톰하든 가늘든 말이야. 이때 대중의 영혼은 이들 손가락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지성을 통한 알을 요구할 일은 없지. 시각이 영혼에게 그 손가락이 동시에 손가락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지성을 통한 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는 어떨까? 손가락의 크고 작음을 보는 시각이나 가늘고 도톰함 또는 부드럽고 단단함 등을 느끼는 촉각의 경우 말이야. 감각이란 어떤 것을 단단하다거나 부드럽다고 지각하여 영혼에 전달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 감각이 단단한 것을 부드러운 것이라고 한다거나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또는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알려준다면 대체 가볍다는 것과 무겁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혼이 난감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 영혼은 계산의 힘과 지성을 통한 알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하나인지 둘인지를 먼저 고찰하지 않을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것이 둘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영혼은 그것들을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겠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각이 크고 작음을 분리된 것이 아닌 한데 섞여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지 않나. 지성을 통한 알은 시각과 달리 크고 작음을 분리된 것으로 본다고 했고, 또 그래서 이때 크고 작음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겠고, 바로 그렇습니다. 이 까닭에 한쪽은 지성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한편 다른 쪽은 가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앞의 것은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지성을 통한 알을 불러일으키지만 뒤의 것은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나. 지당하시고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수라든가 하나가 속하는 것은 어디일까? 모르겠군요. 앞서 언급했던 것들에서 추론해 보자고. 하나라는 수가 시각이나 또 다른 감각으로 파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의 본질로 이끄는 것은 아닐 것이네. 그러나 만일 그것에 대해 어떤 대립되는 것이 늘 보인다면 그리하여 하나와 그 대립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이때 영혼은 당혹해하면서 사고작용을 가동하고 탐구를 펼쳐 하나라는 것 자체가 대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네. 그리하여 하나에 대한 공부는
실제에 대한 고찰로 이끌어질 것이고 말이야. 하지만 하나와 관련해서는 시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독이란 것을 하나로 보면서 동시에 여럿으로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가 그렇다면 다른 모든 수들도 그렇지 않을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산술과 수로는 모두 수와 관련된 것이겠지. 그리고 그것들은 진리로 이끄는 것들일 터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즉 수학은 우리가 찾는 교과일 수 있겠네. 전사는 군대의 배치를 위해 배워야겠지만 철학자 또는 생성소멸하는 것에서 벗어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계산을 잘하거나 이성적이 되기는 어려울 테니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호자는 전사이자 철학자여야겠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글라우콘, 이 교과를 법으로 정해서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에게 익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네. 이 산술 과목을 익히되 지성을 통한 알물 바탕으로 수의 본성까지 고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네.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영혼의 눈길을 진리와 존재의 본질로 돌려세우기 위해서 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매우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 교과는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 지성을 통한 알을 이용하게 만든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고 말이야. 정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산술에 밝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교과도 잘 이해하지만 이해가 더딘 사람이라도 이 교과를 배운다면 이해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학습하는데 이 교과만큼 큰 노고가 필요한 교과도 찾기 어려우리라 생각되는군. 그럴 것입니다. 여태 말해왔던 까닭들로 보아 이 교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훌륭한 성향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과를 교육받아야 하네. 동의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떤 교과가 수호자들에게 유용할까? 어떤 것일까요? 기하학 말씀이신가요? 바로 맞췄네. 그것이 전쟁과 관련해서 유용하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군대가 주둔할 때나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또는 군대가 집합하고 행군할 때 지휘자는 기하학에 전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 문제는 기하학이 조음의 이데아를 더 쉽게 바라보도록 입하지 않은지 여부이네. 영혼의 눈길을 실제로 향하도록, 특히 조음의 이데아로 향하도록 만드는지 여부 말이야. 기하학이 존재의 본질을 고찰하게 만든다면 유용하다고 하겠으나 생성, 소멸하는 것을 고찰하게 만든다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겠지. 우리가 여태 그렇게 주장했었지요. 그런데 기하학을 좀 아는 사람이면 이 교과가 용어들과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네. 기하학 용어는 정사각형을 만든다거나 작도를 한다거나 더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지 생성, 소멸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전체 기하학은 암 자체를 언제나 있는 것, 즉 영원한 것에 대한 암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나. 쉽게 동의할 수 있겠군요. 기하학은 언제나 있는 것에 대한 알미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혼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러니 우리가 세우려는 아름다운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든 기하학을 멀리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하네. 그 파급 효과도 크니까 말이야. 파급 효과라니요. 자네가 말했던 전쟁 관련 사항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게다가 기하학은
다른 교과를 배울 때도 학습 효과를 크게 차이나게 만든다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겠지.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젊은이들을 위한 두 번째 교과로 정해도 좋겠나? 그렇게 정하기로 하지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교과로 천문학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월, 계절 따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농사나 항해에도 유용하겠지만 군사나 전략에도 유용하겠지요. 재미있군. 자네는 교과를 정할 때 대중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보이니 말이야. 하긴 만개의 눈보다 가치 있는 영혼의 어떤 기관이 이들 교과를 통해 다시 점화된다는 것을 확신하기란 어려운 일이지. 기관을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네. 우리가 기하학 다음으로 택한 것이 잘못된 것 같네. 어떻게 말씀인지요? 이를테면 평면 다음에 입체 자체를 택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서 회전하는 입체를 택한 것과 같네. 2차원을 말했으면 다음에 3차원을 말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들 교과의 문제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하지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 교과를 중시하지 않아 깊은 탐구가 없다는 것이네. 또 하나는 이들 교과의 탐구자에게 감독자가 없어서 그것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네. 아무튼 지금도 대중은 이들 교과를 멸시하고 있으며 탐구자들은 그 교과의 유용함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평면을 다루는 기하학 다음으로 천문학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셨다가 취소하셨지 않습니까? 서두르려다 오히려 늦어진 꼴이 되었네. 건너뛰려 했는데 말이야. 깊이를 갖는 것이 운동을 다루는 탐구, 즉 입체 기하학이라 할 수 있지. 아무튼 입체 기하학은 우선 제쳐놓자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는 천문학을 조잡스레 칭찬하여 선생님의 꾸중을 들었으니 이제는 선생님 방식으로 칭찬해 보겠습니다. 천문학은 영혼으로 하여금 오르막길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 영혼의 눈길을 지상의 것에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른 걸. 어떤 생각이신데요? 요즘 남들을 철학으로 이끈다는 일부 철학자들은 천문학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네. 그런데 천문학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영혼의 눈길을 아래로 향하게 만들고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쪽의 것들과 관련된 배움에 대해 자네는 너무 관대하게 판단하는 것 아닐까? 천장의 장식물을 보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자네는 지성을 통한 알무로 여기는 것 같으니 말이네. 실제나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교과 이외의 교과는 영혼으로 하여금 위쪽을 보게 만들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참된 것을 배우지 못하리라는 것이지. 인식작용이 없기 때문이야. 이 경우 영혼의 눈길은 결코 위쪽을 향해 있지 않고 아래쪽을 향해 있다는 생각이라네. 제가 선생님께 꾸중 들을 만했군요. 하지만 천문학을 오늘날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하늘에 보이는 장식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라 할 수 없지. 이때 참된 것이란 실제하는 것들의 운동이 참된 수와 참된 도형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한다네. 이것들은 시각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추론적 사고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라네. 혹시 자네는 달리 생각하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장식물은
이러한 배움의 본보기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네. 다이달로스 같은 어떤 장인이나 어떤 화가가 매우 훌륭한 그림이나 도식을 완성했을 경우 기하학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진리를 파악할 것처럼 진지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닐까? 왜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천문학자라면 별들의 운행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일까? 그도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늘의 창조자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믿지 않을까? 하지만 밤낮의 길이, 이 길이와 달의 관계, 달과 해의 관계 등을 눈에 보이는 실물로 본다거나 한결같은 상태이며 이탈되는 일이 없다고 보아 열심히 연구하는 작업을 천문학자는 어리석게 여기지 않을까.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천문학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려면 기하학에 대해 했던 것처럼 하늘에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네. 오늘날 천문학 탐구보다 몇 배 어려운 일을 주문하시는군요. 아니야, 우리는 다른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네는 우리 목적에 어울리는 또 다른 교과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움직이는 운동에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라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우리도 두 가지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이야. 어떤 것들인가요? 천문학이 하나이며 천문학과 짝을 이루는 다른 교과가 또 하나 있네. 눈이 천문학에 관련되듯이 귀와 관련된 화성적 운동이 그것이네. 이 둘은 서로 자매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렇게 주장했듯이 말이야. 우리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네. 그러니 그들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 주장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것이든 불완전하게 배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네. 방금 말했던 천문학에서 학자들은 다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화성학에서도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겠는가? 그들도 귀에 들리는 협화음이나 소리들을 측정하는 등 천문학자들 못지않게 헛수고를 하니까 말이야. 정말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도청을 하는 듯이 악기에 귀를 기울여 복합음조니 중간음이니 하는 것들을 들었다가 그것들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성보다는 귀를 앞세울 뿐이지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화성학을 논하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네. 이들은 천문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협화음의 수적 관계를 찾기는 하지만 음을 조화시키는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따위를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아닐까요? 아니야, 아름다우며 좋은 것을 탐구하기 위해 유용한 일이라네. 나아가 이런 탐구를 통해 모든 교과들도 사물들 상호간의 공동관계나 동류관계를 파악하기에 이른다면 그 탐구는 무엇인가 이바지 않은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못한다면 헛수고가 될 테고 말이야. 저도 그 말씀이 옳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주 힘든 과제들입니다. 무슨 소리지? 자네는 이 모든 교과가 앞으로 배워야 할 본론의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자네는 이에 능숙한 수학자들이 바로 변증술에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군. 아주 소수를 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렇다네.
하지만 합리적 설명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대체 마땅히 배워야 할 그 어떤 것인들 제대로 알게 될까? 제대로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글라우콘, 이때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란 변증술에 의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말이지. 누군가가 일체의 감각 대신 변증술과 이성적 논의를 사용한다면 그리하여 개별적인 것들 자체와 조음 자체를 파악하되 지성을 통한 암 자체를 이용한다면 그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네. 마치 동굴을 벗어난 죄수가 가시적인 것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듯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변증술이라 해도 좋겠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결박에서 풀려나는 일, 영혼의 눈길이 그림자들에서 실상으로 전환되는 일, 지하동굴로부터 태양의 빛으로 올라서는 일, 아직은 동식물이나 태양 자체를 보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것들이 그림자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일, 즉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교과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영혼으로 하여금 실제들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것을 보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네. 마치 신체의 가장 명확한 기관, 즉 눈이 가시적인 영역 가운데 가장 밝은 것을 관찰하도록 이끌어졌듯이 말이네.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군요. 그래도 이것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내용이니만큼 이것들은 지금 언급된 대로 보고 본 뒤의 주제로 옮겨가지요. 변증술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지는지, 또 그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라우콘, 이제 비유를 그만두고 진실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물론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분명 볼 수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교과를 배운 자들에게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변증술의 힘뿐이라고 주장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장, 즉 어떠한 탐구 방법이든 사물 자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네. 대부분 교과는 사람들 의견이나 욕망 등을 다루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기하학과 천문학과 화성학 같은 교과들은 실제를 지향하지. 하지만 이것들도 실제를 제대로 볼 수는 없네. 이것들은 가정들을 사용하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그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원리나 중간의 추론 과정이나 결론이 알기 어려운 것들로 짜여 있다면 그것이 어찌 지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될 리 없겠지요. 이 까닭에 변증술은, 아니 변증술만이 가정들을 폐기하고 원리 자체를 다룬다네.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지. 또 변증술만이 수렁에 빠져있는 영혼의 눈을 이끌어 위로 향하게 만든다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들에게 지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곤 했지만 다른 이름이 필요하네. 의견보다는 명확하지만 지식보다는 한결 불명확한 어떤 것으로서 우리는 앞서 추론적 사고라고 규정했지 아마. 하지만 우리 앞에는 고찰할 것이 한참 남아있으니 이름 문제는 이쯤 하세나. 맞습니다. 정리해서 첫째 부분은 지식이라 하고 둘째 부분은 추론적 사고라 하기로 하세. 셋째 부분은 확신, 넷째 부분은 상상이라 하고 말이야. 확신과 상상을 합해 의견이라 하고 지식과 추론적 사고를 합해 지성을 통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
이때 판단은 생성, 소멸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지만 지성을 통한 알문, 존재의 본질 또는 실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야겠고 말이야. 또 실제와 생성, 소멸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지성을 통한 암과 의견 사이의 관계와 같고, 지성을 통한 암과 의견 사이의 관계는 다시 지식과 확신 사이의 관계 또는 추론적 사고와 상상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네. 그 대상들, 즉 의견의 대상과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지. 앞으로 할 논의도 많으니 말이야. 아무튼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변증술에 능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럴 것입니다. 조음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조음의 이데아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실제를 바탕으로 하는 논지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조음 자체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 그가 조음의 영상을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식이 아닌 의견을 통한 파악이라고 자네는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자네는 지금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직 비이성적인데도 그들을 나라의 통치자로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도록 허용하진 않겠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이들이 이런 문답식 교육에 참여하도록 입법을 하겠지. 그리고 변증술을 다른 교과들 위에 놓인다고 생각할 테고 그럴 것입니다. 나는 교과의 문제는 이쯤으로 끝맺음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글라우코는 그렇다고 답했네. 그래서 이제 이 교과들을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논의할 단계라고 생각했네. 내가 말을 이어갔네. 그런데 자네는 우리가 앞서 어떤 사람들을 통치자로 선발하려 했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가장 견실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선발하겠지. 그렇지만 이에 덧붙여 품격이 고귀하고 강건한 사람들을 찾되 이런 교육에 적합한 성향 또한 지녀야 할 것이네.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요. 학문에 대한 날카로움도 있어야 하며 또한 배우는 데에 힘들어하지 않아야겠지. 또 기억력도 좋고 꿋꿋하며 모든 면에서 열심인 사람이어야 하네.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신체적 노고를 치르면서 그토록 많은 공부와 수련을 완수하겠는가. 훌륭한 성향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리하지 않겠지요. 오늘날 철학이 잘못과 불명예에 빠진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철학에 손을 대는 탓이라네. 철학은 서자가 아니라 적자가 손을 대야 하는데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첫째, 철학에 손을 대는 사람은 확실하게 부지런해야지 절름발이어서는 안 되네. 어중간하게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체육은 좋아하면서 배움은 좋아하지 않는 경우처럼 말이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진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발적인 거짓뿐 아니라 본의 아닌 거짓이나 무지한 상태의 거짓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절름발이라 할 수 있겠지. 정말 그렇습니다. 또 절제와 용기, 고매함과 훌륭함 등과 관련해서도 적자와 서자를 구분해 감시해야 할 것이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겠네. 신체와 영혼이 건전한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수련시킨다면 올바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정치 체제도 잘 보존될 것이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도 정반대로 될 것이고 철학은 더 큰 비웃음을 사겠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나야말로 우스운 일을 겪은 것 같네.
철학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진지해진 것 같으니 아닙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자로 선발해야 한다 했던 것은 잊지 말아야겠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배울 수 있다는 현인 솔론의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야. 늙을수록 배우는 것도 힘들어지지.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니만큼 수학이나 기하학 또는 변증술에 앞서 배워야 할 예비교육 교과들은 아이들 때 제공되어야 하네. 다만 강제적이어서는 안 되네. 신체적인 노력은 강제적이어도 몸을 더 나쁘게 하지 않지만 강제적인 배움은 영혼에 남지 않으니까 말이야. 아이들 교육은 놀이 삼아 하도록 해야 하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저마다 무엇에 적합한 성향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야. 선생님 말씀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우리가 앞서 아이들도 싸움터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신체적 노력과 배움과 무서운 일의 경험을 통해 가장 미널한 것으로 드러난 아이들을 선발 후보로 등록시켜야 하겠지. 몇 살 때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필수 체육 교육이 끝날 즈음이네. 그 시기에는 다른 교육을 할 수 없는데 피로와 잠이 다른 공부에 적이 되기 때문이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지난 20대 가운데 남들보다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여러 교과들을 교육하는 동시에 실제의 본성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도록 해야 할 것이네. 아무튼 이런 배움은 이를 배울 자격을 지닌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맞네. 또한 그것은 변증술의 자질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볼 최대의 시험이기도 하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변증술에도 능숙한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은 변증술에도 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질도 많이 보이고 공부뿐 아니라 전쟁이나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확고한 사람을 뽑되 그들이 30살을 넘어서면 선발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선발해야 하네. 이들은 변증술로 시험하여 누가 실제 자체를 통해 진리로 향해 나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하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올바름이나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어릴 적부터 일종의 신념을 갖고 양육되네. 그래서 그것들에 복종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게 되지. 한편 이와 반대로 우리 영혼에 알랑거리며 즐거움까지 주는 다른 생활 습관도 있지. 하지만 절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전통적 관습을 존중하며 따르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변증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니 그 시험에 처해진 젊은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법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엾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30세가 된 사람들을 이렇듯 연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변증술을 가르치는 데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변증술을 아예 선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30세 이전 젊은이들이 변증술을 맛보게 되면 반론을 펼 때 늘 이것을 이용하는데 논박을 사용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찢어 발기거든. 그렇지요. 그들은 또한 그렇듯 많은 사람들을 논박하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박을 받기도 하면서 그동안 믿었던 것들에 대한 믿음을 급격히 잃어버리기도 한다네. 나중에는 그 자신을 비롯해 철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고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변증술을 이런 광기에 이용하거나
놀이로 삼지 않고 정말 진실한 것을 고찰하는 데 사용하려 하겠지. 이런 사람은 또 절도 있게 행동할 텐데 이에 따라 그 활동은 명예로운 것이 되지 않겠나.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변증술에 참여할 사람은 예절 바르고 견실해야 하며 이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변증술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변증술을 익히는 데에 전념할 기간은 체육교육 기간이 2배면 되지 않을까. 6년이나 4년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크게 상관없지만 5년으로 정하면 어떨까? 그런 뒤에 이들은 동굴, 즉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 생활하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젊은 나이에 걸맞은 관직을 맡아야겠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하여 이들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15년이 좋겠군. 그리하여 이들이 50세쯤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갖가지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실무적으로나 학식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 최종 목표로 이끌어야 하네.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영혼의 눈을 열어 모든 것에 빛을 주는 바로 그것, 즉 좋음의 이데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들은 좋음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나라와 대중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네. 이들은 남은 삶을 철학에 바치지만 필요에 따라 나란 일을 맡기 위해 통치자가 되기도 해야 하네. 그들은 또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라의 수호자로 만들기도 해야 하지.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통치자의 모범상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뿐인가 글라우콘, 나는 여성 통치자의 모범도 만들어냈네. 여태껏 말한 것들이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자질도 있고 남자들과 똑같이 동참한다면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제 나라와 정치 체제에 관해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데에 자네는 동의할 수 있겠나. 다시 말해 참된 철학자들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세속적인 명예 같은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경멸하는 한편 올바름을 가장 필요하고 중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아나갈 때 우리가 말했던 나라와 정치 체제가 가능하다고 동의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10살 이상의 아이들을 모두 시골로 보내는 것이네. 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관습에 젖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법률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했던 나라와 정치체제는 가장 빨리 확립되고 번영을 이루면서 민족 전체에 혜택을 주는 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쯤 되면 우리가 말해왔던 나라와 이에 걸맞은 사람에 관한 논의는 실컷한 셈이 되는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고 말이야. 분명합니다. 이제 이 논의는